이 나쁜 년, 내 아들 목숨값 5억 들고 도망치더니 여기가 파리냐? 여기가 명품 쇼핑몰이야. 분노에 찬 시어머니 정숙은 며느리 지수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곰팡이 냄새 진동하는 0.5평 고시원 쪽방, 명품 가방 대신 며느리가 품에 안고 있던 건 뗏물 꼬재재한 포대기에 쌓인 손주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이만은, 우리 민준이만은 살려주세요. 도련님이 무서워요. 며느리는 시동생의 칼날을 피해 지난 1년을 이 지옥 같은 곳에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진실이 고개를 들고 믿었던 자식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오해로 시작된 증오를 거두고 며느리와 손을 맞잡은 시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솥 앞에서 박정숙이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매콤한 육개장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지만 박정숙의 미간은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박강식이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들어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박강식이 화려한 색상의 전화기 화면을 박정숙의 코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것 좀 보시라니까요. 우리 형님 잡아먹고 도망친 그 여우 같은 년 말이에요. 지금 파리인지 어디선지 명품 가방을 주렁주렁 매달고 입이 아주 귀에 걸렸다니까요. 박정숙이 국자를 솥에 걸쳐두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지수라고? 여기가 진짜로 외국이란 말이냐? 내 눈에는 도통 안 보여서 그런다. 박강식이 화면 속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럼요. 저 뒤에 뾰족한 탑 안 보여요? 형 보험금 5억 원을 홀랑 싸들고 튀더니 세상 전세 낸 것처럼 신이 났네. 우리 엄마는 여기서 땀 흘리며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저녀는 아주 팔자가 늘어졌어요. 박정숙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뺏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독한 년, 천불이 날년, 내 아들 목숨값을 제 몸뚱이에 처바르고 다녀. 오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천벌을 받아 마땅할 년 같으니라고. 박강식이 전화기를 다시 챙겨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사람 풀어서 쥐 잡듯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찾아올 거니까요. 박강식이 가게를 나가자 박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팡팡 내리쳤습니다. 죽은 아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고 그런 아들을 배신한 며느리에 대한 증오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참을 울던 박정숙의 전화기가 요란한 진동음을 울렸습니다.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를 받자마자 낯선 남자의 음성이 녹음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김지수는 고시원 좁은 구석에 처박아 놨습니다. 애새끼가 울어도 아무도 모르게 입단속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약속한 잔금이나 빨리 보내주쇼. 박정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전화기를 든 손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녹음된 소리 뒤로 이어지는 것은 박강식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외국 나갔다고 사진 조작해서 보냈으니까 꿈에도 모를 거야. 굶겨 죽이든 말려 죽이든 내 마음대로 해. 나중에 뒤탈만 없게 해라. 박정숙이 입을 틀어막으며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며 사진을 보여주던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박정숙은 가게 불도 끄지 못한 채 외투를 챙겨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택시를 잡아탄 박정숙이 녹음 파일 끝에 언급된 주소를 내뱉었습니다. 기사 양반,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서울 변두리 대박 고시원으로 제일 빨리 가주세요. 제발 좀 서둘러 주세요. 택시가 멈춰선 곳은
낡은 상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음침한 골목이었습니다. 박정숙이 택시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폐 몇 장을 던지듯 건네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 모를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대박 고시원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로 좁고 어두운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복도 끝자락에서 낡은 작업복을 물통에 담가 빨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와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을 본 박정숙의 눈에서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박정숙이 여자의 어깨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년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외국에서 명품 두르고 호강하며 산다더니 여기가 파리냐? 대답해봐. 이 여시 같은 년아. 바닥에 나뒹군 김지수가 겁에 질린 눈으로 박정숙을 올려다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알고.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박정숙이 김지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빼돌렸어? 내 아들 목숨값 5억 원 어디다 숨겼냐고. 이 구질구질한 몰골로 나까지 속여먹으려 연극하는 거냐? 김지수가 박정숙의 손을 뿌리치지도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돈 같은 거 없어요, 어머니. 진짜로 없어요.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우리 아이가 깨요. 제발 부탁드려요. 박정숙이 코웃음을 치며 김지수의 좁은 방 안으로 신발을 신은 채 들이닥쳤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비좁은 방 안에는 낡은 요람 하나와 아들의 영정 사진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요람 안에서 꼬물거리던 아이가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정숙이 요람을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발가락 끝이 죽은 아들처럼 안으로 살짝 굽어 있는 것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옆방에서 튀어나온 고시원 총무 박 씨가 박정숙을 밀치며 외쳤습니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애 엄마가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공사장 나가서 뼈 빠지게 번 돈으로 겨우 입칠하는 사람한테 무슨 행패야. 박정숙이 멍한 표정으로 고시원 총무 박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공사장이라고요? 우리 지수가 정말로 그 거친 곳을 나간단 말입니까? 고시원 총무 박 씨가 혀를 차며 김지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 양반아, 저 여자 팔뚝 좀 보라고. 매일 깡패 같은 놈들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담배빵을 해대는데 저 몸으로 애를 지키겠다고 버티는 게 기적이야. 기적. 박정숙이 김지수의 소매를 거칠게 걷어 올리자 선명한 화상 자국과 시퍼런 멍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지수가 서둘러 소매를 내리며 박정숙의 발치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강식 도련님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제가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해야 우리 아이를 살려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박정숙이 김지수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강식이가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내 아들 보험금까지 다 가로챈 거냐? 네가 정녕 그 고초를 다 겪었어? 김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이 가짜 서류를 가져와서 지장 찍으라고 목을 졸랐어요. 우리 남편 사고도 도련님이 관련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입도 못 댔어요. 박정숙이 머리를 세게 엇맞은 듯 비틀거리다가 벽을 짚고 섰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미워하는 동안 며느리는 아들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지옥 같은 곳에서 고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형수님. 오늘도 수금하러 왔는데 귀한 손님이 와 계시네.
박정숙이 바닥에 있던 소금 포대를 찢어 사내들의 눈을 향해 힘껏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려고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사내들이 눈을 비비며 괴로워하는 사이 박정숙이 김지수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수야, 에어버라. 당장 여기서 나간다. 내 아들 핏줄은 이 할미가 목숨 걸고 지킨다. 김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포대기에 감싸 업고 박정숙의 뒤를 따랐습니다. 박정숙은 곰팡이 핀 복도를 지나 어둠이 깔린 골목으로 지수를 이끌고 달렸습니다. 낡은 트럭 짐칸에 지수와 아이를 태운 박정숙이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정숙이 백미러로 멀어지는 고시원을 매섭게 노려보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강씨가, 내 이놈, 제 형을 죽이고 며느리까지 산채로 묻으려들어? 오냐, 내가 절대로 그냥 안 둔다. 트럭은 밤 공기를 가르며 도심의 불빛 속으로 거침없이 달려나갔습니다. 박정숙의 옆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숨을 몰아쉬는 김지수의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옥 같은 방 한 칸을 벗어난 세 사람의 앞날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정숙이 부엌대기 인생 30년 만에 가장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지글지글 끓는 육개장이 식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지수는 식탁 의자 끝에 간신히 걸터 앉아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창밖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김지수의 밥그릇에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일단 좀 먹어라. 속이 든든해야 기운을 차리고 싸우든 말든 할 것 아니냐. 어서 수저들어. 김지수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겨우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도련님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저 창밖 어딘가에서 나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아서 숨이 안 쉬어져요. 박정숙이 김지수의 옆에 놓인 가방에서 삐져나온 종이 뭉치를 낚아채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설마 그 천하의 불효자 놈이 너한테 이런 짓거리를 한 거야? 어디 좀 보자. 박정숙이 펼쳐든 종이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욕설과 아이의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 문구가 빼곡했습니다. 박정숙이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박강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강식이 수화기 너머로 태연하게 하품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이 새벽에 잠도 없어요? 그 미친년 잡았어요? 잡았으면 당장 나한테 넘겨요. 박정숙이 전화기를 부서질 듯 꽉 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식아, 너 지금 어디냐? 너 당장 내 집으로 튀어와라. 네가 지수한테 무슨 짐승 같은 짓을 했는지 내 눈으로 다 봤단 말이다. 박강식이 잠시 침묵하더니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깔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 말 절대 믿지 마요. 형 보험금 5억 원 다 도박으로 날려 처먹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연극이니까요. 내가 형수 생각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박정숙이 전화를 끊고 김지수를 바라보자 김지수가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도련님이 기태 변호사랑 짜고 저를 지하실에 가뒀어요. 우리 민준이를 굶기겠다고 칼을 들이대서 상속 포기각서에 억지로 지장을 찍게 했단 말이에요. 박정숙이 김지수의 깡마른 어깨를 붙잡아 일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은행이랑 보험사 다 뒤지고 왔다. 모든 돈이 기태 변호사 사무실로 쏙 빠져나갔더구나. 내 아들 목숨값을 그 악마놈들이 갈기갈기 나눠 먹은 거야. 김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간절하게 바라봤습니다.
도련님이 어머니도 요양원에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버리겠다고 했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큰일 나시면 어떡해요. 제발 저 그냥 내보내주세요. 김지수가 주섬주섬 낡은 짐가방을 챙겨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정숙이 김지수의 앞을 가로막고 짐가방을 빼서 마당 한복판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박정숙이 라이터를 켜서 가방에 불을 붙이며 외쳤습니다. 못 간다. 절대로 못 가. 네가 가면 저 불쌍한 손주는 누가 키우고 내 아들 억울한 건 누가 풀어주냐. 오늘부터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친딸이다. 활활 타오르는 가방을 보며 김지수가 박정숙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정숙은 김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서성이는 검은 그림자들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를 내며 박강식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강식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김지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이 결국 우리 엄마를 홀렸구나. 당장 안 나와? 오늘 내 손에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박정숙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팔팔 끓던 냄비를 들고 거실로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박정숙이 냄비에서 튀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박강식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며 외쳤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내 낯짝에 이 끓는 물을 다 부어버릴 줄 알아라. 내 집에서 당장 꺼지지 못해. 박강식이 뒤로 움찔 물러나며 비열하게 실실 웃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노망 났어요? 이 여자 감싸다가는 엄마도 제명에 못 살아. 기태가 그러는데 엄마 정신 상태 이상하다고 진단서 떼는 건 식은 죽 먹기라더라. 박정숙이 박강식의 바지 주머니에서 툭 떨어진 알록달록한 카지노 칩을 발로 지식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형 목숨값이냐? 이 플라스틱 조각 하나에 내 형 인생을 팔아먹은 거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박강식이 침을 퇴뱉으며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외제차 열쇠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형은 죽어서 나한테 보탬이라도 됐지. 저 여자는 입만 축내는 짐덩이일 뿐이야. 순순히 인감도장 내놓으면 엄마 요양원은 제일 좋은 데로 보내줄게. 박정숙이 싱크대 위에 있던 시퍼런 식칼을 집어들고 박강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내 손주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박강식이 눈을 부라리며 씩씩거리다가 거실 화분들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지수가 화장실 구석에서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부들부들 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정숙이 식칼을 내려놓고 김지수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내 어미고 내가 내 든든한 방패다. 저놈들이 훔쳐간 거 내가 피눈물 쏟게 해서 다 되찾아 줄게. 박정숙이 죽은 아들의 노트북을 챙겨 들고 거실 불을 탁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여자는 서로의 가쁜 숨소리에 의지한 채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박강식이 보낸 사내들이 담배를 피우며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의 노트북 암호를 풀기 위해 서랍장에 숨겨진 아들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비극의 서막이 오른 집안에는 비장한 침묵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박정숙은 며칠 전부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도심 한복판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절친한 친구이자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해주던 기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와 박정숙은 본능적으로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껍게 닫힌 문틈 사이로 박강식이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말했습니다.
야, 기태야. 이제 우리 형수 명의로 된 아파트 중도금만 딱 처리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 여우 같은 년 내가 외국으로 튀었다고 소문 쫙 냈으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의심 안 한다니까. 기태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뒤적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강 씨가 지수 씨가 만약에라도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번에 보험금 빼돌린 거 하나라도 들통나면 나 변호사 자격 박탈인 거 알지? 나도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박강식이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는 연기를 허공에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하니까. 그 곰팡이 핀 고시원에서 쥐 죽은 듯이 살게 해뒀어. 만약에 입이라도 벙긋하면 그 애새끼 목숨은 없는 줄 알라고 아주 단단히 겁을 줬거든. 그년 애라면 사족을 못 쓰잖아. 박정숙은 벽을 짚은 손이 부들부들 떨려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친구와 하나뿐인 둘째 아들이 공모하여 죽은 아들의 유산을 뜯어먹고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기태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너 형 사고 날 때 브레이크 손 본 거 절대 들키면 안 된다. 그 블랙박스 영상 내가 지우느라 얼마나 똥줄이 탔는지 알아? 그거 하나면 너랑 나랑 나란히 간방행이야. 박정숙이 입을 틀어막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단순한 사고인 줄만 알았던 장남의 죽음이 사실은 둘째 아들이 설계한 살인이었다는 진실이 박정숙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때 기태의 비서가 복도로 걸어오며 박정숙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어머나, 박 사장님 어머니 아니세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박강식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박강식이 박정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집에서 얌전히 밥이나 먹고 있을 것이지. 왜 자꾸 여길 기웃거리고 다녀? 할 일 없어? 박정숙이 박강식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치며 절규했습니다. 내 이놈 강식아, 네가 사람이냐? 짐승도 제 형은 안 잡아먹는다. 내 형을 죽이고 형수를 지옥에 가둬? 내 형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미친놈아. 박강식이 박정숙의 두 손목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쥐며 눈을 부라리고 대답했습니다. 형은 죽어서 나한테 돈이라도 남겼잖아. 그게 형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리였어. 엄마도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엄마도 형수 꼴 나고 싶어? 나 진짜 못할 거 없어. 박정숙은 아들의 눈에서 보이는 시퍼런 광기에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기태가 비서를 밖으로 내보내며 냉정한 표정으로 박정숙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강식이 명의로 넘어왔어요.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조용히 돌아가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습니다. 박정숙은 핏발선 눈으로 두 악마를 노려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박정숙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당에 정체 모를 사내들이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박강식이 사채업자들을 대동하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소리쳤습니다. 김지수, 그년 어디 숨겼어? 좋은 말로 할 때 인감도장 내놓으란 말이야. 내 인내심 바닥나기 전에. 김지수가 방 안쪽에서 아이를 꼭 껴안은 채 화장실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정숙이 부엌으로 달려가 시퍼런 식칼을 들고 거실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박정숙이 칼끝을 박강식의 목으로 겨누며 이빨을 갈며 외쳤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내 아들 죽인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디를 뒤져. 한 발짝만 더 오면 나랑 같이 죽는 줄 알아라.
이 호로 자식아. 박강식이 잠시 주춤하더니 사채업자들에게 손짓을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 저 미친 할망구 손에서 칼 빼서. 엄마가 드디어 노망이 단단히 났나 보네. 사람 몰라보고 칼을 휘둘러. 건장한 사내들이 박정숙을 에워싸고 팔을 비틀어 칼을 빼서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박강식이 안방 장롱을 다 뒤집어 엎더니 김지수가 숨겨두었던 통장과 인감도장을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박강식이 통장을 허공에 흔들며 비열한 웃음을 짓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었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비상금 말이야. 이거면 내 도박빚은 깔끔하게 다 갚겠어. 이제야 살 것 같네. 김지수가 화장실에서 뛰어나와 박강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우리 민준이 수술비란 말이에요. 그 돈 없으면 우리 아이 죽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도련님. 박강식이 김지수의 가슴팍을 발로 차서 뒤로 밀어버리며 대답했습니다. 애 수술은 무슨, 그 돈으로 내 목숨부터 살려야지. 엄마, 나 이제 여기 안 와. 이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갈 거니까 짐 쌀 준비나 해. 길바닥 나앉기 싫으면 말이야. 박강식이 사내들과 함께 전리품을 챙겨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정숙은 바닥에 쓰러진 김지수를 품에 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둘째 아들의 배신은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깊고 쓰라린 구멍을 가슴에 냈습니다. 김지수가 흐느끼며 박정숙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살아요? 정말 끝인 건가요? 박정숙이 김지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입술을 깨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놈들이 가져간 거 피눈물 쏟으며 돌려주게 만들 거다. 내 아들 진우 이름 걸고 맹세한다. 창밖에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가구가 부서진 잔해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어둠 속에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참혹한 범죄 앞에 박정숙은 비로소 모든 정을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길 위로 박정숙의 낡은 트럭이 비틀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기름도 떨어지고 타이어까지 펑크가 난 트럭 안에서 박정숙은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를 꼭 안고 있던 김지수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차가 완전히 멈춘 건가요? 어떡해요? 도련님이 쫓아오면 우리 정말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박정숙이 젖은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며 짐칸 쪽을 돌아보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랑 저 어린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릴 거니까. 지수야, 너는 죽어도 차 안에서 나오면 안 된다. 박정숙이 억지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눈부신 전조등 불빛이 트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서더니 우산을 쓴 덩치 큰 남자가 급하게 달려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자가 박정숙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진우 어머니 아니세요? 저 기억나세요? 저 만우입니다. 최만우. 박정숙이 빗물에 젖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남자를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최만호? 네가 혹시 우리 진우랑 형님 동생하며 같이 일하던 그 만호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최만호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차 뒷문을 열어 지수와 아이를 살피고 말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사업 망해서 죽으려고 할 때 진우가 저를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몰골이 왜 이렇습니까?
일단 제 차로 옮겨 타세요. 어서요. 박정숙과 김지수는 최만호의 부축을 받아 따뜻한 온기가 도는 트럭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최만호가 운전대를 꽉 잡고 백미러로 두 사람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 사고 소식 듣고 찾아가 보지도 못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강식이는 어디 가고 어머니랑 형수님만 이 생고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박정숙이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라. 그놈은 자식이 아니라 짐승이다. 제 형 죽이고 그 돈으로 도박판만 전전하다가 이제는 며느리랑 손주까지 길바닥으로 내몰았어. 최만호가 핸들을 꽝 치며 이를 갈고 소리쳤습니다. 그 나쁜 놈이 결국 사고를 쳤군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진우한테 받은 은혜, 이제 목숨 걸고 갚을 때가 됐습니다. 최만호가 안내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허름하지만 정갈한 국수집이었습니다. 인연국수라는 간판이 걸린 식당 뒷방에 도착하자마자 김지수는 긴장이 풀린 듯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박정숙이 수건을 적셔 김지수의 이마를 닦아주며 옆에 있던 최만호에게 물었습니다. 만호야, 여기가 어디냐? 강식이가 여기까지 찾아오지는 못하겠지? 나 정말 무섭구나. 최만호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박정숙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제 고향집이라 외지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곳입니다. 안심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진우가 예전에 저한테 맡겨둔 게 하나 있습니다. 최만호가 낡은 괴짝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편지 한 통을 꺼내 박정숙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 읽어내려가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편지에는 강식이가 도박에 빠져 제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을 어머니와 지수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진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애미한테 말을 하지. 왜 너 혼자 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갔냐? 불쌍한 내 아들아. 지켜보던 최만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박정숙의 어깨를 토닥이고 말했습니다. 진우가 강식이 도박 중독 고치려고 참 많이도 애썼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진우 대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우가 눈을 감죠. 다음 날 아침 기운을 차린 김지수가 방 안에서 아들의 레시피 노트를 발견하고 박정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지수가 노트 끝에 적힌 메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저보고 요리를 배워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 둘이서 이 국수로 보란 듯이 다시 시작해봐요. 박정숙이 김지수의 손목을 꼭 잡고 주방으로 이끌며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수야. 내 손맛이랑 내 정성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 그놈들한테 우리가 펄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식당 일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최만호가 젊은 남자 한 명을 식당으로 데려왔습니다. 최만호가 남자를 소개하며 박정숙과 김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제 조카인데 컴퓨터 쪽으로는 아주 귀신입니다. 강식이가 빼돌린 돈이랑 그 사기꾼 변호사 비밀 계좌, 이 친구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최군이라 불린 남자가 노트북을 식탁 위에 펼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강식이 그 사람이 형수님 도장 훔쳐서 보험금 타낼 때 찍힌 영상, 제가 무조건 복구해 보겠습니다. 박정숙이 최군의 손을 잡으며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최군, 내 제발 부탁하네. 우리 아들 목숨값 그 더러운 놈들 주머니에서 다 끄집어내게 도와주게. 응?
김지수가 옆에서 앞치마를 고쳐 매며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도련님이 가져간 건 돈뿐만이 아니에요. 제 이름이랑 남편 명예까지 짓밟았어요. 저도 뭐든 돕겠으니 꼭 찾아주세요. 최군이 안경을 고쳤으며 자판을 타다닥 두드리기 시작하고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강식식 카지노 들락거린 기록은 다 뽑았습니다. 기태 변호사 컴퓨터만 털면 게임 끝입니다. 지켜보던 최만호가 국수 냄비를 불 위에 올리며 호탕하게 웃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장사 준비합시다. 우리 지수 씨가 만든 국수 맛을 온 세상에 알려서 그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죠. 김지수는 정성스럽게 육수를 우려내고 박정숙은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채소들을 다듬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산속 식당에 기분 좋은 칼질 소리와 김모락모락 나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박정숙은 주방 창밖으로 뛰어노는 손주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지수가 완성된 국수 한 그릇을 박정숙의 앞에 놓으며 힘차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드셔보세요. 이게 우리 가족을 살릴 진짜 보약입니다. 국수를 한 입 가득 물어본 박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릇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연 국수 식당 앞으로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지수의 국수를 먹고 올린 영상이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 100만을 넘기며 식당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김지수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펄펄 끓는 면을 건져 올리며 외쳤습니다. 만호 삼촌, 3번 테이블에 모성국수 2그릇 얼른 나가야 해요. 손님들 기다리시겠어요. 최만호가 쟁반을 번쩍 들어 올리며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지수야. 손님들이 국수 국물까지 싹싹 비우고 그릇을 핥는 걸 보니 내가 다 배가 부르다. 하하. 박정숙이 주방 한 구석에서 정성스럽게 겉절이를 묻혀내며 지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지수야, 너는 잠시 저기 가서 쉬어라. 이 애미가 국수 말아줄 테니 숨 좀 돌려. 그러다 쓰러지겠다. 김지수가 국자를 내려놓고 박정숙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손님들이 제 국수 맛보고 싶어서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쉴 수가 없죠. 오늘 육수가 유독 잘 나왔어요. 박정숙이 대견하다는 듯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게지. 우리 진우가 하늘에서 보고 기뻐서 손님들을 다 이리로 몰아다 주나 보다. 최만호가 빈 그릇을 치우며 주방 쪽으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방금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요리 명장 프로그램에서 지수 씨 인터뷰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박정숙이 눈을 크게 뜨고 앞치마를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방송국이라고? 잘 됐다. 우리 지수가 얼마나 고생하며 이 맛을 만들었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자고. 김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정숙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로 잘할 수 있을까요? 제 과거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떡해요? 박정숙이 지수의 두 손등을 힘주어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지옥 같은 고시원에서 우리 손주를 지켜낸 영웅이란 말이다. 당당하게 말해. 며칠 후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방송국 스튜디오에 김지수가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섰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는 지수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고시원 시절의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가 질문을 던지자 김지수가 마이크를 고쳐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시동생의 위협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작은 고시원 방에서 숨어 지냈죠. 스튜디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관객석에 앉은 박정숙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김지수가 울먹이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힘차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신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에게 다시 국자를 쥐어주시고 제 상처를 보듬어 주신 그분이 제 진짜 어머니입니다. 박정숙이 관객석에서 벌떡 일어나 지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지수야, 장하다. 우리 딸 김지수 최고다. 진행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김지수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김지수가 박정숙과 눈을 맞추며 환한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식당 수익금으로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통받는 엄마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직후 식당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응원글이 올라왔고 재단 설립을 위한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박정숙은 식당 등기부 등본을 지수 앞에 내밀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 식당 건물 이제 내 이름으로 넘겼다. 네가 우리 가문을 살린 1등 공신이야. 이 딸려나. 김지수가 등본을 받아들고 박정숙의 품에 안기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 같아요. 이제 저를 지수라고 부르지 말고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박정숙이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인자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 딸아.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꽃길만 걷자, 알았지? 영업을 마친 저녁, 세 사람은 식당 테라스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아이가 마당에서 강아지와 뛰어놀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만호가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박정숙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숨쉬고 살 것 같네요. 강식이 그놈도 방송 봤겠죠? 아마 배 아파서 난리가 났을걸요? 박정숙이 수박을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매서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해? 이제 우리는 예전에 약해 빠진 여자들이 아니야. 만호 네가 지켜준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거야. 김지수가 아이를 품에 안고 박정숙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고시원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들 모셔서 국수 대접하고 싶어요. 제가 힘들 때 빵 하나 건네주셨던 분들이거든요. 박정숙이 지수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대견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아는 게 사람 도리다. 우리 지수 마음이 참 비단결 같구나. 최군이 노트북을 들고 오더니 화면을 보여주며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우리 재단 이름으로 벌써 100명이 넘는 엄마들이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나 봐요. 박정숙이 하늘을 향해 술 한 잔을 올리며 나지막하게 을조렸습니다. 진우야, 보고 있니? 내 처자식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거라, 이 녀석아. 산속 식당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정숙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정숙과 지수,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깊어가는 밤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식당에 행복한 불빛이 꺼진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낡은 화물차 한 대가 식당 마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차에서 내린 박강식이 한 손에는 휘발유통을,
다른 한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김지수, 박정숙, 당장 기어나와. 너희만 배부르고 잘 살면 다야?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이년들아. 잠결에 소란을 듣고 뛰어나온 박정숙이 박강식의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밀어. 당장 그 더러운 것 내려놓지 못해? 네가 정녕 죽고 싶냐? 박강식이 휘발유를 바닥에 마구 뿌려대며 비열하게 웃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지? 나 죽으면 엄마도 같이 죽는 거라고. 오늘 여기서 다 같이 타 죽는 거야. 아주 화끈하게. 박정숙이 박강식의 팔을 붙잡고 늘어지자 박강식이 차가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정숙이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식아, 네가 정녕 미쳤구나. 어떻게 애미를. 내 아들아. 박정숙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지만 박강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식당 입구를 집어삼켰고 검은 연기가 천장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를 안고 뛰어나온 김지수가 불길에 가로막혀 발을 동동 구르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거기 계시면 안 돼요. 김지수가 연기 속에서 정숙을 끌어당기려 했지만 박강식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며 소리쳤습니다. 안에서 다 같이 지옥이나 가버려. 내 인생 망친 대가니까 달게 받으라고. 하하. 불길이 거세지는 순간 근처 창고에서 달려온 최만호가 창문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최만호가 의식을 잃어가는 박정숙을 등에 업고 김지수의 손을 잡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수야, 내 손 꽉 잡아. 지금 안 나가면 다 타 죽어. 어서 가자. 최만호의 도움으로 화염 속을 빠져나온 세 사람이 마당에 쓰러졌고 뒤늦게 도착한 경찰이 박강식을 제압했습니다. 김지수가 품에 안은 아이의 얼굴을 살피더니 아이의 가슴팍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눈 좀 떠봐. 민준아,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밤의 공기를 찢으며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몰려와 아이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우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박정숙이 절뚝거리며 지수의 곁을 지키고 섰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박정숙과 김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아이가 연기를 마신 것도 문제지만 숨어있던 유전성 심장 질환이 이번 사고로 터져버렸습니다. 김지수가 의사의 소매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냘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장 질환이라니요? 우리 아이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선생님,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난처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심장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이의 혈액형입니다. 국내에 단 몇 명뿐인 초이기 혈액형이에요. 박정숙이 가슴을 쾅쾅 치며 의사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 피라도 다 뽑아가세요. 제가 할미인데 제 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 손주 좀 살려주세요. 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혈액형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 혈액형은 적합한 피가 없으면 수술 중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옥 같은 선고를 들은 김지수가 중환자실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식당을 한다고 설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거야.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박정숙의 전화기가 울렸고 화면에는 구치소에 있는 박강식의 변호사 기태의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기태가 비열한 목소리로 박정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소식 들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프다면서요? 강식이가 예전에 그 혈액형 가진 사람 한 명 알고 있는데 고소 취하해 주시면 연결해 드릴게요. 박정숙이 전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빨을 갈고 소리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애 목숨을 가지고 장사를 해?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너희는 반드시 죽인다. 기태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택은 어머니가 하세요. 아이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춰가고 있으니까요. 시간 없어요. 박정숙은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수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이의 작은 손을 보며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응급실의 시계 소리만이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핏줄을 살리기 위한 고부의 처절한 사투 앞에 거대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았습니다. 지수야, 정신 차려. 저 악마 같은 놈들한테 절대로 무릎 안 꿇는다. 우리가 반드시 민준이 살려낼 거야. 병원 복도의 시계가 잔인하게 새벽 4시를 가리켰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고개를 젓는 순간 병원 정문 쪽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릿빛 피부의 외국인 청년 알리가 숨을 헐떡이며 김지수 앞에 서서 낡은 신문지를 내밀었습니다. 알리가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수 사장님, 저 알리입니다. 방송 보고 한숨에 달려왔습니다. 저 사장님 아이와 똑같은 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알리의 두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알리 씨, 정말요? 알리 씨 피가 우리 민준이한테 맞는 피라고요?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알리의 헌혈증을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맞아요. 이분 혈액형이 아이가 찾던 그 초이기 혈액형입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박정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진우가 하늘에서 친구를 보내줬나 봅니다. 지수야, 민준이 살았다. 살았어. 알리가 수혈 침대에 누우며 김지수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고시원 있을 때 저한테 매일 도시락 주셨죠? 저 그때 사장님 덕분에 안 굶었습니다. 이제 제가 은혜 갚을 차례입니다. 김지수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알리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가 수술 장비를 챙기며 박정숙과 김지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혈액이 도착했으니 바로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고비는 넘겼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수술실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한 박정숙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정숙이 최군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최군, 준비됐지? 그놈들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쥐덫을 놓자고. 지금 당장. 최군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수화기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기태 변호사가 밀항하려고 선착장에 숨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형사님들도 제 차 뒤에 딱 붙었어요. 박정숙이 택시를 잡아타고 기태가 숨어 있는 낡은 창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기태가 여행용 가방에 돈뭉치를 챙겨 나오려다
박정숙과 마주치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강식이가 가만 안 있을 텐데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박정숙이 가방에서 최군이 복구한 음성 파일이 담긴 녹음기를 꺼내 기태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정숙이 녹음기 버튼을 누르며 매서운 어조로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내 아들 차 브레이크 고치라고 강식이한테 지시하는 소리 여기 다 들어있다. 이 더러운 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기태가 뒷걸음질을 치며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위협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이리 내놔요. 그거 하나 있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나 변호사야. 법은 내 편이라고 이 노인네야.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쳐 기태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형사가 기태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양반, 법이 내 편인지 우리 편인지 감방 가서 확인해 보자고. 당신은 이제 끝이야, 임마. 한편 구치소 면회실에서 박강식이 뻔뻔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박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형사들과 함께 면회실로 들어서자 박강식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애 수술비 필요하면 고소 취하서부터 내놔요. 기태가 다 준비해 뒀으니까 사인만 하면 돼. 간단하지? 박정숙이 박강식 앞에 아들의 사망 진단서와 절연장을 내려놓으며 침을 뱉고 말했습니다. 강식아,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기태 그놈 벌써 잡혔고 네가 저지른 살인 증거 다 경찰에 넘어갔다. 박강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기태가 그럴 놈이 아니야. 엄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박정숙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갑게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진우 죽인 놈은 내 자식 아니다. 너는 평생 차가운 담장 안에서 형한테 사죄하며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벌이다. 형사들이 발버둥 치는 박강식을 끌고 안쪽으로 들어갔고 박정숙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군이 박정숙을 부축하며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기태 변호사 계좌에 있던 돈 법원에서 전액 환수 조치 들어갔대요. 이제 민준이 치료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정숙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크게 토해내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박정숙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김지수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김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수술실 쪽을 가리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술 잘 끝났대요. 민준이 이제 정말 괜찮대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잠든 민준이가 실린 침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정숙이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뺨을 비비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장하다.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 아프지 말고 쑥쑥 커야 한다. 알았지? 옆에 서 있던 알리가 지친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김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리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고 김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민준이 건강해지면 저 사장님 국수 한 그릇만 주세요. 저 배 많이 고픕니다. 진짜로. 김지수가 알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리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국수 공짜로 대접할게요. 우리랑 같이 식당에서 행복하게 일해요. 박정숙이 김지수의 손을 겹쳐 잡으며 굳은 결의를 담아 덧붙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새 식구 생겼네. 지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놈들이 망가뜨린 거
우리가 더 예쁘게 고쳐놓으면 돼. 병원 창밖으로 긴 밤이 지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복도 끝까지 비쳐 들어왔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태양처럼 고부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극으로 얼룩졌던 가족의 역사가 진실의 햇살 아래서 새롭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은 주머니 속에 든 아들의 사진을 만지며 마음속으로 깊은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산 중턱에 새롭게 문을 연 식당 지수의 숲마당에는 분홍색 진달래와 하얀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화재의 상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통유리로 지어진 식당 안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주방에서 갓 삶아낸 면을 찬물에 치대던 알리가 환하게 웃으며 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수 사장님, 10번 테이블 손님들이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최고래요. 김지수가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매만지며 알리에게 대답했습니다. 알리 씨,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손님이 유독 많으니까 힘들면 중간에 꼭 쉬면서 하세요. 아셨죠? 박정숙이 홀 한쪽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담근 겉절이를 한 접시씩 더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들 드세요. 우리 지수가 새벽부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니까 보약이나 다름없어요. 진짜예요. 옆에서 서빙을 돕던 최만호가 박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주방일은 은퇴하셨다면서 홀을 아주 휘어잡고 계시네요. 역시 우리 대장님은 다르십니다. 박정숙이 최만호의 손을 가볍게 때리며 호탕하게 웃고 대답했습니다. 만호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서 안 된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잘하는데 애미가 놀고만 있으면 되겠냐? 식당 한편에 마련된 작은 놀이터에서 건강하게 자란 민준이가 강아지와 뛰어놀며 박정숙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요. 엄마가 만든 국수 주세요. 많이 주세요. 박정숙이 민준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뺨에 뽀뽀를 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 말아줄게. 우리 민준이 최고. 영업을 마치고 휴식 시간에 들어선 박정숙의 앞으로 교도소 도장이 찍힌 편지 봉투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박정숙이 편지 봉투에 적힌 박강식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미련 없이 식당 화로에 던져버렸습니다. 지켜보던 김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박정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련님이 보낸 편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태우셔도 괜찮겠어요? 박정숙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무덤덤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읽어서 뭐 하겠냐? 죽은 사람 이름도 잊었는데 산 사람 죄까지 내가 안고 갈 이유 없다. 나는 이제 강식이라는 아들 모른다. 김지수가 박정숙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도련님이 감옥에서 정말로 반성하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죠. 박정숙이 지수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대견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지수야. 너는 이제 요리 명장으로 이름도 날리고 우리 민준이도 잘 크고 있으니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이제. 최군이 노트북을 들고 오더니 화면에 띄워진 미혼모 재단의 감사 편지들을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수 누님, 우리 재단 통해서 자립한 엄마들이 벌써 100명이 넘었어요. 다들 누님을 영웅으로 생각한대요. 김지수가 화면 속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감격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최군, 정말 고마워요. 제가 고시원에서 느꼈던 그 절망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우리 어머니 덕분이에요.
박정숙이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흐뭇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정숙과 김지수는 하얀 꽃바구니를 들고 박진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김지수가 비석을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사뭇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나 이제 울지 않고 당신 보러 올 수 있게 됐어. 어머니랑 민준이랑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박정숙이 아들의 사진 앞에 카네이션을 놓으며 나지막하게 의조렸습니다. 진우야, 내 마누라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국수집 사장님이 됐어. 네가 하늘에서 지켜준 덕분이다, 임마. 김지수가 가방에서 요리 명장패를 꺼내 비석 옆에 놓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거 당신 보여주려고 가져왔어. 당신이 나보고 요리 배워보라고 했던 그날, 사실 나 많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게 내 인생의 빛이 됐어. 한참을 묘소에서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이 산길을 내려오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박정숙이 지수를 멈춰 세우더니 품 안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낡은 은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정숙이 지수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맏며느리한테 주는 비녀다. 네가 우리 가문을 살렸으니 이건 이제 정식으로 내 거야. 김지수가 머리에 꽂힌 비녀를 만져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걸 정말로 받아도 될까요? 저는 그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을 뿐인데 너무 감사해요. 박정숙이 지수의 두 볼을 감싸쥐며 인자한 미소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암 받고 말고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내 진짜 딸이다. 고맙다, 지수야. 내 딸로 와줘서 정말 고마워. 김지수가 박정숙을 와락 껴안으며 처음으로 목 놓아 어머니라고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식당 마당 입구에는 세 사람이 활짝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새겨진 작은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조각상 아래에는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집입니다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 화환을 들고 모여들자 식당은 금세 잔치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김지수가 재단의 1000번째 수혜자에게 직접 삶은 국수를 대접하며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할 때 어서 드세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제가 약속해요. 박정숙은 식당 앞 벤치에 앉아 뛰어노는 민준이와 바쁘게 움직이는 지수를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단했던 삶의 끝자락에서 만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박정숙이 주머니 속의 아들 사진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식당 테라스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피보다 진한 진심으로 맺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정숙의 손을 꽉 잡으며 저 멀리 지평선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그들의 앞날에는 오직 따뜻한 봄볕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수와 정숙 그리고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정숙과 지수의 이야기가 이제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고시원 쪽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시작된 이들의 삶은 참으로 고달프고 아팠습니다. 피부치의 배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여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모진 바람을 몰고 오기도 하지만 그 바람을 견뎌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볕과 꽃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희망을 꿈꾸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용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숙의 식당 마당에 핀 꽃들처럼 늘 행복한 웃음꽃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